칠순 어르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. 아유, 우리 손주가 요번에 잘해서 하버드 갔어. 아니면 우리 손주가 잘해서 서울대 어디 붙었어요. 근데 알고 보면 그분 저한테 면담하는 분인데 손주하고 자식하고 본 지 20년 다 돼가거든. 그런 분인데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야. 좀 짠하죠. 안녕하세요. 대학병원에서 마음정비사 일을 하고 있는 한창수라고 합니다. 마음정비사가 주로 하는 일은요,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.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, 좀 기분이 좀 이상해, 또 가끔 심한 경우는 죽고 싶잖아요. 이럴 때 찾아가서 내 마음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찾아내서 나사를 바꿔야 되면 나사를 바꾸고 윤활유를 부어야 되면 윤활유를 붓는 일 하는 것처럼 마음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?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는 대부분 좁아지죠. 쉽게 얘기하면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 없는 사람, 우리 영화에서 본 사람 있죠. 스크루지,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할아버지. 대개 보면 아쉬운 거 없는 사람. 그리고 원래 지 맘대로 사는 사람. 이게 나이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. 왜냐하면 나이 들면 사람이 융통성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원래 내가 생각하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젊을 때는 왜 싫어도 받아주잖아요. 간짜장 먹으러 갔다가도 윗사람이 순댓국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. 근데 나이를 먹으면 나는 그냥 간짜장 먹을 거거든 하는 것처럼 굳이 내하고 마음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참고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요. 이제 대개 보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죠. 이게 전형적인 심리적인 성장 또는 심리적인 노화 과정인데 이제 그 와중에 뭐 누구한테 특별히 기대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왜 인생 살면서 위축받고 상처 입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첫 번째 기준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죠. 근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. 아랫사람들한테 하대하고 막말하는 사람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. 나르시스트라든지 뭐 반사회적 성격 같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. 알고서 그걸 이용하잖아요. 나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. 이런 사람들은 참고 참다가 관계를 끊잖아요. 옆 사람이 관계를 끊습니다. 또 하나는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. 이 사람들은 히스테리, 좀 성향이 있는 사람들. 이렇게 인간관계가 나이 들면서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,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, 두 번째,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를 끊는 경우. 두 가지가 있답니다. 나이 들수록 주변 친구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본인 이익만 챙기고 친구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이 멀어지죠. 예를 들면 좋아서 만나긴 하는데 밥값, 술값 안 내는 사람이 있어. 이게 지금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대는 잘 모를 텐데 나이 50 넘고 60 넘어서 만나는데도 네가 원래 내던 거니까 계속 내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. 내가 낼 수는 있는데 계속 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. 그래서 안 만나게 되고요. 그리고 작은 돈 자꾸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. 10,000원, 10만 원 뭐 이런 사람. 나중에 갚더라도 불편해져서 지만 챙기는 것 같은 친구들을 안 만나고요. 또 하나는 친구 감정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지 감정 배출구로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친구라는 이유로 만날 때마다 욕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. 나이 먹어서도 있어요. 저기 어른들 많이 모이는 동네 가면 초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해서 만나는 칠순 어르신들이 서로 욕하면서 뭐 이끼저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나는 안 만나요. 그리고 나 힘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반대로 나 자랑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왜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다니시다가 아유 수준 안 맞아서 안 갈래 그러는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보면 거기 가면 지 잘난 척하는 친구 때문에 상처 입고 아니면 자기 힘든 얘기만 자꾸 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라면 혹시 내가 내 이익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감정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
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무엇인가요? 어르신들, 칠순 어르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. 아유, 우리 손주가 요번에 잘해서 뭐 하버드 갔어. 아니면 우리 손주가 잘해서 서울대 어디 붙었어요. 근데 알고 보면 그분 저한테 면담하는 분인데 손주하고 자식하고 본 지 20년 다 돼가거든. 거의 그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멀어진 분들. 왜 자기만 챙기려고 그러면 자식들도 좀 멀어지거든요. 그런 분인데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야. 좀 짠하죠. 국가정을 아니까.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? 저희 옆방 제 동료가 여행을 간대요. 근데 원래 둘이 갈래다가 자녀들하고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 자녀들이 다 이제 20대가 넘은 친구들이에요. 근데 막내 아들이 종이 한 장을 써서 줬대요. 여행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. 뭔가 봤더니 여행 가서 음식 맛 타박하지 않기. 이거 물어보지 말기. 이거 얼마야?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는 관광하고 나서 이게 다냐? 라는 말 하지 말기.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야, 집에 가서 된장국 먹는 게 낫겠다 라는 이야기 하지 말기를 아빠한테 줬대요.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돼. 젊은 사람들하고 지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표적인데, 나이 들면서는 일단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. 나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내 말이 다 맞을 것 같은데, 다른 사람들, 젊은 사람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. 그리고 경험도 나보다 많을 수 있어요.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,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은 늙어가잖아요.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 젊을 때 하던 거 그리워하는 거. 그거 그리워서 젊을 때 하던 등산도 하기 힘들고 젊을 때 하던 수영 200m는 못하니까 나이 7순 먹으신 어른들이 젊을 때처럼 할 수 있는 거, 어쩌다 한번 친구들 만나면 20살 때처럼 소주 한 두세 병씩 먹고 병 나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. 젊을 때 할 수 있는 건 젊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.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넘버원은 나 늙었으니까 니들은 당연히 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. 전철 탈 때 그 왜 내가 보기엔 나보다도 건강한 분인데 등산 갔다 와서 되게 시식한 등산복 차림으로 저기 노약자석도 비어있는데 굳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는 어른들 계시죠. 내가 보기에는 그분 지하철도 돈 내고 탔을 것 같은 분인데 머리는 더 허옇지만 노인 행세하시는 거죠. 젊은 사람들한테.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. 어느 정도 내가 대접할 만하면 주변 사람들이, 젊은 사람들도 다 대접하거든요. 근데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하거나 눈치를 주면 사람들은 알지만 대접 안 하죠.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. 그냥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좀 늙은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제일 나이가 많겠군 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처음 만나면 항상 처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몇 년생인데, 그래서 몇 살인데, 아니면 아빠가 몇 살이야?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. 자기 나이 많다는 거 증명하면 뭐 할 건데요. 오히려 그런 기준은 이게 동양의 문화권에서 연장자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유교의 근본 원리는 아니거든요. 오히려 어른들은 어른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게 유교의 근본 원리에 가깝죠. 너무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.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? 대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독거노인이잖아요. 국가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특별 대책도 마련하고 방문간호팀이라는 걸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도와드릴 거 있는지 확인하러 다닐 정도로 독거노인들은 건강상 또는 정신건강상 아주 안 좋아요. 대개는 같이 사는 게 좋긴 하죠.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을 경우도 있어요. 만날 때마다 상처 입는 사람. 내가 원래 셈이 많아서 누가 자꾸 우리들 젊은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요. 페이스북 심심해서 보는데 페이스북 볼 때마다 상처 입어. 인스타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부러워가지고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인스타 안 하는 게 좋거든요. 그런 것처럼 사람 많이 만날 때마다 상처를 입는다면 혼자 있는 게 낫죠. 그리고 또 하나,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는 한데
그 가족이 또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, 만나봐야 내가 해만 끼쳐지는 경우라면 가족이라 그래서 굳이 만날 필요 없는 거죠. 예를 들면 옛날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여자 주인공 지은탁이 이모 같은 존재. 같이 사는데 이모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었잖아요. 이런 사람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. 물론 지은탁이가 갓난아기 때처럼 어렸을 때야 누가 먹여줘야 됐으니까는 그때야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, 가족 친구가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. 그렇다 해도 보건소, 단골병원, 또 복지관 이런 데를 좀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를 현명하게 잘 이용하면서 내 마음 허한 거를 자꾸 좀 채우는 게 필요하고요. 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. 근데 그 관계가 다 친한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. 그 관계가 다 1cm 내 가족일 필요는 없잖아요. 마음을 많이 싫지 않아도 되는 관계, 예를 들어 운동 레슨 클럽, 운동 레슨 받으러 다니는 거, 동호회, 여행 클럽, 이 정도는 취미를 붙이고 사는 것도 괜찮죠. 이건 젊을 때 시작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.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좋다 그래요. 혼자 놔두는데 혼자 놀지도 못하고 그냥 나 못 살아, 나 힘들어, 나 죽고 싶어 그러면 가까이 사람들이 안 가요.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살아야 주변에서도 좋다 그런다.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맨날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주변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. 늘 결심합니다. 주변을 보면 고상하고 젠틀하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악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어차피 인간들은 다 남이잖아요. 가족도 남이고 부모 자식도 남이고, 여기서 남이라는 얘기는 좀 야박한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이제 인간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. 어떤 사람들 중에는 커피집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면서도 그 몇천 원 내는 거를 자기가 마치 인간을 산 것처럼 상대방한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관공서나 또는 은행에 일 보러 가서도 내 앞에 마주 앉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마치 자기 하인이나 된 것처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. 왜 옛날 유행하던 책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.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존중해 주는 거,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건데, 이거는 똑똑하고 잘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마치 먹고 자고 싸는 것처럼. 그래서 심리학 개론 배운 사람들 다 나오죠. 왜 삼각형으로 나온 인간의 기본 욕구.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먹고 자고 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,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게 소속감과 존중이잖아요. 근데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를 못 배웠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. 본인 스스로를 존중 안 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존중 안 하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어차피 제가 직업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분들하고 공감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딱 적당한 정도만 공감해 드려요.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점잖고 예의 바르면 저도 하나라도 막 더 해주고 싶지 않은가요?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.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연세 드시면 본인이 화가 많고 섭섭한 게 많아지면서 내가 그거를 만나는 사람한테 표현 안 하면 상대방들이 나의 섭섭함을 모르고 나를 안 챙겨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왜 할머니들이나 엄마들 보면 자식들 만날 때마다 아프단 얘기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. 본인도 알아. 본인이 어렸을 적에 본인 윗분들이 맨날 아프다 그러면 되게 짜증났거든요. 근데도 이 자식들 만났을 때 내가 아프단 얘기 안 하면 모를까 봐. 그래서 나 안 챙겨줄까 봐 맨날 아프다 그러는 거야. 그럼 듣는 자식은 지겹지.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. 저도 제 자식들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. 어쩔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싶을 정도로. 근데 알려주는 마음인데 과하지는 않게 해야죠. 자녀들 입장,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나이 든 사람들이 아프고 기운이 좀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걸 알아요. 그래서
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고 챙겨줘야 된다는 건 다 이해해요. 근데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 그러면 짜증나지. 그런 상황에서 자꾸 챙겨달라 그러면 그거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비교적 친구 만나는 거에 이렇게 막 보고 싶어 죽겠고 막 외로워 죽겠고 하지 않고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.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스타일이에요. 휴일날 3박 4일 집에 안 나가고 집에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. 대개 이런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. 공감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가 있고 첫 번째. 두 번째는 본인 마음을 되게 잘 다스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. 뭐 기도를 하건 명상을 하건. 또 하나는 이미 마음 상처를 참 많이 입어서 더 이상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원래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의 사람인 경우가 제일 많겠죠. 저는 원래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별로 안 해요. 기대를 많이 하면 외롭고 섭섭한 게 많거든요. 어차피 인생은 내가 해내야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. 혼자 노는 거 잘하지만 결국 해야 될 일 있을 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. 엄마한테 투덜거리긴 하고 엄마한테 짜증은 내겠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할 일이라는 건 알잖아요.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요. 어렸을 때 왜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아요. 어떻게? 각자 따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잖아요. 같이 모여서 놀아요. 모여서 각자 놀죠. 이게 나이 들어서도 사실은 결국 인간들은 모여서 있지만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사는 게 인간관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 안에 두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준이 있을까? 그런 건강은 없어요. 기준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지 뭐. 한 100억 원쯤 그냥 준다? 어휴 그럼 나 하지.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. 중국의 왜 국뽕 영화 우리나라는 안 보고 대부분 외국 사람은 0점 몇 프로만 보고 대부분 그 왜 중국 사람들만 보고서 국뽕 영화 뭐 몇천만 뷰를 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. 저 사람은 저러는 게 예능인으로서 좋을까 하는데 거기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. 그 사람 수입이 6조래 그래서.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.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은요. 주고받는 게 인간관계란 얘기예요.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죠. 상대방한테 첫 번째 기준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. 두 번째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. 세 번째 감정적인 동조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. 사람이라는 게 친구가 되면 너는 내가 이렇게 슬픈데 커피가 넘어가니? 너는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샘나나 보다? 웃어주지도 않네? 너는 안 즐거워? 난 이렇게 좋아 죽겠는데? 네 일이니까 너나 좋지. 나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일이구나 축하는 해주죠. 감정적 동요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말 것. 네 번째,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 관계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크게 바라지는 말아라. 그거랑 똑같아요. 친한 친구가 돈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럴 때 근데 내가 돈 100만 원 줬다 뛸 가능성 되게 많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? 돈 100만 원 못 주잖아요. 근데 한 20만 원 정도는 내가 그냥 주고 혹시 제가 안 주더라도 내가 친구니까 그냥 주고 손절매 한 8 정도로 20은 주겠다. 그러면 20 주고 끝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주고 너무 크게 바라지는 말아라. 상대방한테. 내가 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상대방도 그렇게 많지 않다. 우리 엄마들이 딸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.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. 뭐 그게 실제로 영수증 모아놓는 엄마들도 있기는 해요. 가끔. 돈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. 근데 실제 인간관계에선 그럴 수 있는 관계는 별로 없잖아요.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줘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인생은 어린 시절처럼 건강한 따로 같이 놀기이다.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관계는 따로 같이 놀기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해요.